안녕하세요. 백만장자의 심장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한 배달부와 재벌가 상속녀의 운명적인 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치유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남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20년 침묵의 해방, 그 감동적인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겨울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강남대로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첫눈이 진눈깨비가 되어 쏟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가의 패딩 속으로 몸을 웅크린 채 갈 길을 서둘렀고, 도로 위는 퇴근길 차들로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도심의 소음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의 낡은 엔진 소리가 거친 숨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민호는 헬멧 너머로 시야를 가리는 진눈깨비를 거친 장갑으로 닦아내며 가속 레버를 당겼다. 그의 초록색 배달 조끼는 이미 젖어검게 변해 있었고, 야른 바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다. 오늘 그가 배달해야 할 마지막 음식 박스가 뒤에서 달그락거렸다. 민호에게 이 겨울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할머니의 리어카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대로변으로 튀어나왔다. 리어카 위로 높게 쌓인 파지들이 쏟아질 듯 휘청거렸고, 할머니는 당황한 듯 리어카를 붙잡으려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골목 앞을 지나치려 했다. 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저 속도라면 리무진은 할머니를 덮칠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오토바이 바닥이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다. 민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오토바이를 리무진과 리어카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의 오토바이가 리무진의 옆면을 긁으며 중앙 분리대로 처박혔다. 민호의 몸은 공중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굴러 떨어졌다. 헬멧이 깨지며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눈가를 적셨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했다. 리무진 역시 민호의 희생 덕분에 가벼운 흠집만 남았을 뿐이었다. 리무진이 거칠게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씩씩거리며 내렸다. 그는 대한제약의 후계자이자 유채영의 약혼자인 박태준이었다. 태준은 사고의 경위나 할머니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차문에 난 길다란 흠집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봐, 너 미쳤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감히 들이받아. 태준은 발로 민호의 부서진 오토바이를 걷어찼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한기가 골수까지 스며들었다. 민호는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파지 상자들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태준을 더욱 자극했다. 말 안 해? 귀머거리야? 너 같은 배달부 놈들은 목숨값이 싸서 겁이 없는 모양인데 이건 내 목숨을 다 합쳐도 못 고치는 차야. 너 오늘 인생 끝난 줄 알아? 태준은 지갑을 꺼내 수표와 5만 원권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민호의 발치, 더러운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 속으로 돈을 내던졌다. 자, 이거 처먹고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사료값이라도 줄 때 감사히 받고 사라지라고. 가난한 냄새가 차 안까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돈뭉치가 흙탕물에 젖어 지저분하게 흩어졌다. 민호는 멈췄던 손을 움직여 파지를 할머니의 리어카 위에 정성껏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의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은 가난한 배달부의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이때 리무진 뒷좌석의 문이 열렸다. 대한그룹의 장녀 유채영이 밖으로 나왔다. 하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진눈깨비 속에 핀 한 송이 백합처럼 위태롭고 아름다웠다.
채영은 태준의 잔인한 행동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말리고 싶었지만 입술만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5년 전의 충격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세상은 그녀에게 거대한 무건의 감옥이 되었다. 채영은 떨리는 걸음으로 민호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그녀는 수치심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채영이 허리를 숙여 돈을 대신 주우려던 찰나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조심하십시오.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민호는 부서진 몸을 던져 쓰러지는 채영을 받아 안았다. 민호의 거칠고 단단한 손이 채영의 어깨를 감싸쥐었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중심을 잡기 위해 쇄골 아랫부분을 강하게 압박했다. 순간 민호의 손가락 끝에서 강렬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민호의 손가락은 정확히 채영의 천도려를 자극했고 20년 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기혈을 단숨에 뚫어버렸다. 채영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목구멍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다. 채영의 입술 사이로 기묘한 진동이 흘러나왔다. 태준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 더러운 놈이 어디에 손을 대?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태준이 민호를 밀쳐내려 다가왔지만 채영이 먼저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채영은 자신의 목을 감싸주며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담은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만 하세요. 박태준 씨, 제발 그만해. 비록 작고 거친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언어였다. 태준은 마치 유령을 본 듯 굳어버렸고 주위에 있던 경호원들도 숨을 죽였다. 채영은 눈물을 쏟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조용히 일어났다. 목소리를 찾으셨군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그 목소리는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민호는 부서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그는 묵묵히 오토바이를 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채영은 멀어져가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의 손길 한 번에 20년의 저주가 풀린 것인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차가웠지만 채영의 목소리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멈춰버린 운명의 시계 태엽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남대로의 소란이 잦아든 지 3시간이 지났지만 대한그룹 유 회장의 저택은 정적 대신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성북동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이 요새 같은 대저택은 평소에도 고요했으나 오늘의 정적은 그 결이 달랐다. 거실 한가운데 자리한 유채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성대가 진동하며 소리를 만들어낸 사건은 가문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최 부인은 초조한 듯 거실을 서성였다. 그녀의 우아한 실크 가운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렸다. 그녀에게 딸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의 시작이었다. 채영이 목소리를 잃었던 그날의 진실이, 그리고 남편 유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비릿한 비밀이 딸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박태준은 거실 구석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자신의 체면을 구긴 배달부 놈이 감히 약혼녀의 몸에 손을 대고 그로 인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써 비서들에게 명령해 강민호의 뒤를 캤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는 허무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배달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형적인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뿐이었다. 그때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낡은 엔진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민호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엉망이 된 배달 조끼를 벗어 던지고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 차림이었다. 저택의 경호원들은 민호의 몸을 거칠게 수색하며 그를 거실로 끌고 들어왔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선 민호의 모습은 이곳의 이국적인 가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수억 원짜리 도자기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웠다. 안깨. 최 부인이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민호는 권유에 응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최 부인과 태준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가난한 자의 비굴함도 거부의 위압감에 대한 공포도 없었다. 마치 제 자리를 찾아온 주인의 눈빛 같았다. 우리 딸의 목소리를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네.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게. 이 집 한 채 값은 안 되더라도 자네 평생 배달 일은 안 해도 될 만큼은 줄 용의가 있으니까. 최 부인이 백지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태준은 비웃으며 거들었다. 이봐, 배달부. 이게 내 인생 로또다.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써서 내고 여기서 나가. 다시는 채영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고. 민호는 테이블 위의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채영에게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가로막으려 했으나 민호의 서늘한 기운에 주춤하며 길을 내주었다. 민호는 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돈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면 지난 20년 동안 이 집의 수많은 재산으로 이미 고쳤을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성대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다친 마음의 빗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낮고 묵직하게 깔렸다. 최 부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다시 최 부인을 돌아보았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분의 목소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천도려를 눌러 일시적으로 기혈을 뚫었을 뿐 근본적인 도끼가 아직 심장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면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처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도끼라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태준이 소리를 지르며 민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태준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었다. 태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호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박태준 씨, 당신이 건네주는 그 비타민 약병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마비시키고 성대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 약을 멈추지 않는 한 기적은 비극으로 바뀔 것입니다. 순간 저택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윽박질렀다. 이 미친놈이 무슨 소설을 쓰는 거야? 경호원들, 뭐해? 당장 이 새끼 끌어내. 그때였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집안의 주치의 임 박사가 나타났다. 그는 대한제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임 박사는 민호를 위협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 친구, 근거 없는 낭설로 사람을 현혹하지 말게.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자네 같은 배달부가 손가락질 몇 번으로 고쳤다고 해서 자네가 의사라도 된 줄 아나?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하겠네. 민호는 허탈한 듯 짧게 웃었다. 그는 임 박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의학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의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20년 동안 지켜온 그 침묵의 대가가 무엇인지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채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채영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다시 목이 조여오는 통증에 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다. 민호는 그녀의 고통을 이미 예견한 듯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에 당신의 목소리가 다시 닫힐 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면 저를 찾으십시오. 저는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호는 수표를 그대로 둔 채 저택을 빠져나왔다. 태주는 분에 못 이겨 테이블을 걷어찼고 최 부인은 소파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채영은 멀어지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남자가 말한 도끼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는지. 민호가 저택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에는 15년 전 사라진 강가 의원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저택 내부의 기운을 살피며 확신했다. 이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동의보감에 소실된 비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민호는 다시 헬멧을 썼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는 빼앗긴 이름을 되찾고 거짓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자의 심장을 품고 돌아온 사냥꾼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민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가속 레버를 당겼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성북동의 정적을 깨뜨리며 아래로 내려갔다. 저택 안에서는 채영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고 태주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의 제거를 명령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침묵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이제 그 침묵을 깰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성북동 저택에서의 폭풍 같은 대치가 있은 후 사흘이 지났다. 유채영의 목소리는 민호의 예언대로 조금씩 갈라지며 다시 잦아들고 있었다. 목소리가 돌아왔다는 기쁨에 젖어있던 최 부인은 다시 절망에 빠졌고 박태주는 이를 틈타 민호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태주는 민호를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가 가진 의학적 지식과 통찰력이 자신의 가문과 대한제약의 치부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저택의 외딴 별채에 머물고 있었다. 최 부인이 딸의 상태가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는 곁에 있어야 한다며 강권했기 때문이었지만 이는 사실상 민호를 감시하기 위한 박태준의 계략이기도 했다. 민호는 그 별채에서 매일같이 낡은 약초 가방을 정리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저택 곳곳에서 풍기는 기묘한 향기, 일반적인 방향제로는 가릴 수 없는 오래된 한약재의 독특한 잔향을 추적하고 있었다. 사건은 넷째 날 밤에 터졌다. 최 부인이 아끼던 가문의 가보이자 대한그룹 초대 회장의 유품인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 롤렉스 시계가 사라진 것이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보안팀을 이끌고 별채로 들이닥쳤다. 이봐, 배달부. 역시 근성이 어디 안 가는군. 목소리 좀 고쳐졌다고 상전 노릇하더니 결국 손버릇이 나온 거야? 태준의 비아냥거림과 함께 경호원들이 민호의 좁은 방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차분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태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잠시 후 침대 매트리스 아래를 뒤지던 경호원 한 명이 외쳤다. 찾았습니다. 검은 천에 쌓인 황금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거실로 불려나온 민호 앞에는 최 부인과 공포에 질린 채영,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된 태준이 서 있었다. 최 부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멸시로 가득 찼다. 자네를 믿은 내가 어리석었군. 우리 딸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이라도 꿈꿨나 본데 도둑질은 용서할 수 없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태주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지.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상징이야. 징역 5년은 우스울 거다. 인생 종치는 소리 들리지? 채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옷소매를 잡았다. 그녀는 입을 열어 그럴 리 없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다시 조여든 목 근육은 거친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채영의 손을 떼어내고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집어들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민호가 시계를 코끝에 가져다 대는 순간 그 기이한 행동에 모두가 멈춰섰다. 민호는 시계를 한참 동안 냄새 맡더니 이번에는 시계의 뒷면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 시계가 정말 50년 전 초대 회장님이 차시던 그 진품이 맞습니까? 최 부인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슨 헛소리야. 그 시계의 일련 번호와 보증서가 우리 금고에 그대로 있어. 민호는 시계를 태준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그렇다면 이 시계에서 왜 침향이 아니라 최근에 가공된 샌다루드의 인공 향료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시계의 버클 안쪽을 보십시오. 금 도금이 아주 미세하게 벗겨져 있습니다. 50년 된 진품 황금시계라면 도금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때가 타야 정상이지요. 이건 잘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민호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진짜 시계는 여전히 부인께서 평소에 쓰시던 화장대 3번째 서랍, 실크천 아래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약차를 전달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풍기는 진한 침향의 기운을 느꼈거든요. 이 가짜 시계를 제 방에 심어둔 사람은 진품의 정확한 위치조차 몰랐던 모양입니다. 최 부인은 급히 비서를 보냈고 몇 분 뒤 비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진품 시계를 들고 내려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태준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태준 씨, 연극을 하려면 소품부터 제대로 챙기셨어야죠. 이 가짜 시계를 주문한 장소와 결제 내역까지 제가 찾아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 소매 끝에 묻은 이 저렴한 금속 세척제 냄새를 경찰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준은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었다. 최 부인은 분노에 찬 눈으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가보를 이용해 비열한 짓을 저지른 약혼자에게 정이 떨어진 것이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가짜 시계를 밟아 으깨버리고는 최 부인을 향해 돌아섰다. 도둑을 잡고 싶으시다면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시계가 아니라 이 집의 영혼과 당신 딸의 목소리를 훔치고 있는 자입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아까 민호가 태준의 주머니에서 찰나의 순간에 빼낸 실제 약물이었다. 이건 박태준 씨가 매일 채영 씨에게 먹이던 비타민의 정체입니다. 만다라화 성분이 함유된 신경 억제제죠. 소량씩 장기 복용하면 성대 근육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채영 씨가 다시 목소리를 잃어가는 이유가 정말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었다.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경호원들도 감히 민호를 막지 못했다. 민호는 쓰러질 듯한 채영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독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민호는 채영의 목 뒤쪽인 풍지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자신의 내공을 전달했다. 채영의 안색이 서서히 돌아왔고 그녀는 다시 한번 힘겹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날 밤 박태준은 저택에서 영구히 추방되었고 대한그룹과 대한제약의 혼담은 파기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태준과 그의 아버지인 전 회장은 쥐새끼처럼 궁지에 몰릴수록 더 잔인한 이빨을 드러낼 자들이었다. 민호는 별채로 돌아와 창밖의 달을 보았다. 이제 적들은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자신 또한 더 이상 평범한 배달부로 숨어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15년 동안 간직해온 아버지의 은침 세트를 꺼냈다. 달빛을 받은 은침들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훔쳐간 우리 가문의 명예와 그들이 짓밟은 저 무고한 생명들을 위해 제가 칼을 들겠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강남의 화려한 밤은 깊어갔지만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모든 배달 라이더들 사이로 기묘한 연락망이 가동되었다. 민호의 동료들이자 도시의 발인 그들이 대한제약의 모든 물류 흐름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거대한 자본의 제국을 향한 이름 없는 자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준이 저택에서 쫓겨난 후 성북동의 대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최 부인은 배신감과 자괴감에 빠져 침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유채영은 민호가 처방해준 약차를 마시며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별채가 아닌 본체의 손님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침대 대신 바닥에 가사와 좌복을 깔고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늦은 밤, 민호는 채영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그녀의 방을 찾았다. 채영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호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이제 그녀는 짧은 문장 정도는 무리 없이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어 있었다. 민호 씨, 덕분에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단순한 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잊어버린 기억 때문일까요? 민호는 대답 대신 채영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맥동은 예전보다 힘차졌으나 맥 끝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걸리는 느낌이 여전했다. 민호는 채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목 뒷덜미와 귀 뒷부분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채영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왼쪽 귀 바로 뒷부분의 부드러운 살결을 훑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민호의 손길이 멈췄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하지만 손끝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작고 딱딱한 흉터가 있었다. 민호의 눈동자가 급격히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15년 전 민호의 아버지가 금기시했던 의술이자 파괴적인 암기인 쇠청침의 흔적이었다. 아주 가느다란 독침을 특정 혈도에 깊숙이 박아 넣으면 침은 살 속에서 녹아 없어지지만 그 독성은 신경을 타고 흐르며 기혈을 영구적으로 뒤튼다. 채영 씨, 이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민호의 질문에 채영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려 할수록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 무서운 가면을 쓴 사람들이 보이고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던 소리, 그리고 목 뒷덜미가 타는 듯이 뜨거웠던 기억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채영의 싫어짐은 심리적인 충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기 위해 쇠청침을 시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자는 민호의 가문을 배신하고 동의보감의 비전을 훔쳐 달아난 박태준의 가문, 즉 박 회장 일가뿐이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채영에게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목소리를 강제로 봉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겠죠.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부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부인, 15년 전 채영 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 믿으십니까? 채영 씨 귀 뒷부분에 박힌 독침의 흔적을 보십시오. 이건 박 회장 가문만이 사용하는 금지된 의술입니다. 최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지? 자네 정체가 대체 뭐야?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15년 전 화재와 함께 사라진 강가의원 강진우 원장의 아들입니다. 최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나타난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민호는 최 부인의 눈에서 숨겨진 진실의 파편을 읽어냈다. 부인, 박 회장이 당신의 남편을 죽이고 우리 가문을 멸문시킬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당신은 무엇을 대가로 박 회장과 손을 잡았습니까? 최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열했다.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채영이의 생명을 담보로 나를 협박했단 말이야. 내가 입을 닫지 않으면 채영이마저 죽이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 채영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앗아간 자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를 죽인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나를 그 살인자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다니. 어떻게?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은 필요 없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박 회장의 탐욕과 최 부인의 비겁함이 얽혀 있었다. 박 회장은 대한그룹의 기술력을 독점하기 위해 채영의 아버지를 제거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민호의 가문을 불태웠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채영의 목소리를 독침으로 봉인했던 것이다. 민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강남의 고층 빌딩 숲 너머로 박 회장의 집무실 불빛이 보이는 듯했다. 부인, 당신의 비겁함이 채영 씨를 20년 동안 지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박 회장이 훔쳐간 우리 가문의 명예와 당신 남편의 생명값, 제가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민호는 채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채영 씨,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로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채영은 눈물을 닦으며 강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네, 민호 씨,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를 위해, 그리고 민호 씨의 가족을 위해. 그날 밤, 성북동 저택에는 새로운 결의가 피어올랐다. 민호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박 회장의 은밀한 사업 리스트를 다시 점검했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제약의 신약을 통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 신약의 핵심 성분은 민호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비전 처방을 교묘하게 뒤섞은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민호가 15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조직한 정보의 실핏줄이자 진실의 전령들이었다. 박 회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배달부의 손끝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진실의 청사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다. 성북동 저택의 비밀이 드러난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다. 최 부인의 자백은 모든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민호가 저택을 나선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검은 선팅을 한 차량들이 저택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보낸 사설 보안팀, 아니 사실상 해결사들이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채영의 손을 잡고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과 두꺼운 패딩을 걸친 채영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민호는 미리 대기시켜둔 동료 라이더의 오토바이에 채영을 태웠다. 민호 씨,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채영이 헬멧 너머로 물었다. 민호는 가속 레버를 당기며 짧게 대답했다.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당신의 독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오토바이는 한밤중에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렀다. 박 회장의 추격조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감시하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이미 국도를 이용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라이더 동료들이 곳곳에서 미끼가 되어 박 회장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어떤 이는 서울 도심을 배회했고 어떤 이는 강원도 방향으로 질주하며 추격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부산항 근처의 낡은 달동네였다. 화려한 마린시티의 마천루가 멀리 보였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낡은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다. 민호는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 허름한 한의원 간판이 걸린 집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제가 도망자로 살던 시절 저를 거두어 주셨던 사부님이 계신 곳입니다. 겉보기엔 이래도 이 나라에서 기혈의 흐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한의원 문을 열자 진한 한약재 냄새와 바다의 짠내가 뒤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약재를 고르고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더니 놀라지도 않고 껄껄 웃었다.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왔구나. 15년 만에 재회인가? 노인은 민호의 사부이자 과거 강진우 원장과 형제처럼 지냈던 허 노인이었다. 그는 채영의 상태를 살피더니 혀를 찼다. 귀 뒷부분의 흉터를 만져보는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쇠청침이라. 박헝 그 인간, 결국 금기를 넘었군. 이 아이의 성대는 단순한 물리적 손상이 아니다. 독이 신경을 갉아먹고 있어. 여기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영영 목소리를 잃었을 게야. 채영은 허 노인이 차려준 소박한 죽을 먹으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서울의 화려한 식탁보다 이곳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민호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은침을 닦고 있었다. 채영이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민호 씨, 무섭지 않나요? 가진 것 없는 우리가 그 거대한 제국과 싸운다는 게. 민호는 은침을 갈무리하며 채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바다의 푸른 빛이 담겨 있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15년 전 우리 아버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화염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배달부로 살며 전국을 떠돈 것은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는 눈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영은 민호의 거친 손을 잡았다. 배달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과 흉터들이 만져졌다. 이 손이 자신을 지켰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주었다. 채영은 입을 열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제 목소리가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화살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치열한 치료의 연속이었다. 허 노인은 매일 아침 채영의 기혈을 다스리는 침을 놓았고 민호는 해풍에 말린 특수 약재들을 다려 그녀에게 건넸다. 채영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맑아졌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민호가 곁에서 그녀의 등을 쓸어내려 줄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러던 어느 날, 허 노인이 민호를 조용히 불렀다. 노인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호야, 박 회장 놈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부산항 물류창고 주변에 낯선 자들이 깔렸어. 그들은 단순히 너희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보관하고 있던 강 원장의 마지막 일기장을 노리는 거야.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의 일기장. 거기엔 대한제약이 훔쳐간 신약의 치명적인 결함과 그들이 은폐한 임상시험 조작 사건의 모든 증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 회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자 동시에 민호와 채영에게는 가장 위험한 표적이었다. 사부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채영 씨를 데리고 뒷산으로 피하십시오. 하지만 허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 민호야, 너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너는 의사이자 전사로 키웠다. 너의 손에 든 침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악인의 숨통을 끊는 칼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라.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부산의 달동네의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HAC-호, 흑호, 라 불리는 박 회장의 최정예 해결사 무리였다. 그들은 소리 없이 한 의원을 포위했다. 민호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7개의 은침이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끼워져 있었다. 오느라 수고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HAC-호의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배달부 주제에 말이 많군. 그 계집과 일기장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전투는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민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 같았다. 그는 육중한 타격 대신 상대의 혈도를 정확히 찌르는 치명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어둠 속에서 은침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잔혹한 의술이었다. 하지만 적들은 너무 많았고 그들은 총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뒤편 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채영은 자신의 손에 든 허 노인의 일기장을 꽉 쥐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민호가 다수의 적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순간 채영이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끼는 거대한 공포 속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박 회장에게 전해. 당신들이 훔친 건 종이 쪼가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당신들의 살인 현장이다. 내가 증인이 될 것이고 내 목소리가 당신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녀의 사자후와 같은 외침에 적들이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민호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전세가 기우는 순간 먼 발치에서 박태준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 제법이군. 하지만 채영아, 내 엄마의 목숨도 내 목소리만큼 소중한지 궁금하구나. 박태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 속에는 서울의 저택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최 부인의 모습이 보였다. 민호와 채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폭풍은 이제 부산을 넘어 다시 서울로 그들이 시작했던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길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부산의 밤바다가 울부짖는 파도 소리로 가득 찼다. 박태준의 비열한 협박이 담긴 화면 속에서 최 부인의 초췌한 모습이 비치자 채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달려온 길이 결국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태준의 눈동자 너머의 서린 불안감을 읽어냈다. 적들이 이토록 서두르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진실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였다. 박태준의 해결사들이 한 의원의 좁은 마당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허 노인이 방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박 회장이 그토록 갈구하던 강 원장의 일기장이자 동의보감에 실전된 비방이 담긴 황실의 유산이었다. 허 노인은 민호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너의 아버지는 이 책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릴 열쇠라고 하셨다. 악당의 손에 들어가면 독이 되지만 의로운 손에 들리면 빛이 되는 법이지.
오늘 나는 이 책과 함께 나의 소명을 다하려 한다. 허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민호는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다급히 소리쳤다. 안 됩니다, 사부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 노인은 이미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대혈에 은침을 깊숙이 꽂아 넣은 상태였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단숨에 폭발시켜 일시적으로 신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금기된 의술이었다. 노인의 마른 몸에서 푸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흑호의 부하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허 노인은 일기장을 민호의 가슴에 안겨주며 채영의 손을 민호의 손 위에 겹쳐 놓았다. 어서 가거라. 서울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끝내라. 이 아이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진실을 고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마라. 허 노인이 외침과 동시에 엄청난 기세로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노인 한 명을 막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졌다. 민호는 피눈물을 삼키며 채영을 등에 업고 뒷산 오솔길로 질주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폭발음은 스승이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채영은 민호의 어깨 너머로 불길에 휩싸여가는 한의원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자신이 찾은 목소리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산등성 위에 올라선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불타는 한의원을 내려다보았다. 사부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헌과 박태준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부님의 무덤 앞에 그들의 자백을 바치겠습니다. 민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린 복수의 불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부산을 빠져나와 다시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민호는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대한제약이 출시하려는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지만 장기 복용 시 뇌신경을 파괴하여 사람을 서서히 폐인으로 만드는 마약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채영은 민호 곁에서 발음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문장을 말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실어 호소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 민호 씨, 제가 이 내용을 대중 앞에 발표할게요.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적인 말이 그들의 사형 선고가 되게 할 거예요. 채영의 제안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도착한 민호는 곧장 자신의 옛 동료들인 라이더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강남의 지하 카페에 모인 수십 명의 배달 라이더들은 민호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민호가 전국을 누비며 박 회장의 비리를 추적할 때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정의로운 청년들이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대한제약의 물류 거점을 마비시킨다. 그들이 신약을 출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배달해야 한다. 민호의 선언에 라이더들이 헬멧을 고쳤으며 흩어졌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한제약의 로고가 박힌 트럭들이 라이더들의 교묘한 방해로 멈춰 서기 시작했다. 교통정체와 배송 사고가 잇따르며 박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 사이 민호는 채영을 데리고 대한그룹 본사 앞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다. 박 회장이 야심차게 기획한 신약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라 신약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이 정점에 달했을 때 광장의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꺼지더니 민호와 채영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두 속지 마십시오.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독약입니다. 채영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채영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전광판을 응시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경호원들이 급히 중계를 끊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라이더들이 미리 확보해둔 네트워크를 통해 신약의 부작용 데이터와 박 회장의 비리 문건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단상 아래에서 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15년 전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와 그 아들이 지어 올린 사상의 누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박태주는 광기 어린 눈으로 민호를 보며 소리쳤다. 저놈들을 잡아. 당장 죽여버려. 경호원들과 라이더들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호는 채영의 앞을 막아서며 가슴속에 품었던 은침을 꺼내 들었다. 사부님 보십시오. 이제 진실의 침이 악의 심장을 찌를 시간입니다.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최 부인을 인질로 잡고 최후의 도박을 벌이려던 박태준의 계획도 이미 민호의 동료들에 의해 저지된 상태였다. 진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파도가 되어 대한그룹의 거대한 성벽을 때리고 있었다. 채영의 눈에서는 승리의 눈물과 스승을 향한 그리움이 교차하며 흐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의 중반부가 끝나고 처절한 청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앞 광장은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였다. 유채영의 폭로가 전광판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송출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취재진은 박 회장을 향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박 회장은 경호원들의 비호 아래 급히 본사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인터넷상에서는 라이더들이 유포한 신약 부작용 데이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대한제약의 주가는 유례없는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광장의 혼란 속에서 채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이 이대로 무너질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박 회장은 이제 법이나 윤리 따위는 완전히 무시한 채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무전기를 통해 전국의 라이더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부터는 정보전이 아니라 전면적인 봉쇄전이었다. 서울 시내의 모든 주요 도로에 초록색과 파란색 조끼를 입은 라이더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대한제약의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을 추적하고 가로막았다. 증거인멸을 위해 문서를 파쇄하거나 불법 약재를 빼돌리려는 박 회장의 시도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교통체증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라이더들이 나누어주는 신약의 진실이 담긴 전단지를 보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민호를 라이더 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빠른 발로 진실을 배달하는 자들의 왕, 민호는 본사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건물 옥상에 지휘본부를 차렸다. 채영은 그 곁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힘을 되찾았고 그 속에는 20년의 한이 서린 서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집무실에서 광분하고 있었다. 박태주는 인질로 잡고 있던 최 부인을 놓친 채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 배달부 놈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박 회장은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멍청한 놈, 처음부터 그놈을 만만하게 본 내 놈의 오만함이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도 살기가 가득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15년 전 강 원장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검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금기된 독약과 쇠청침에 진화된 형태인 만독침이 들어있었다.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저놈의 숨통만큼은 직접 끊어주마. 강진우가 지키려던 그 잘난 의술이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박 회장은 공권력을 매수하여 라이더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동시에 그는 흑호의 잔당들을 모아 민호의 지휘본부를 습격하라는 명을 내렸다. 평화로웠던 광장은 순식간에 최루탄 연기와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를 방패 삼아 경찰과 용역들의 폭력에 맞섰다. 민호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동료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채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 제가 갈게요. 제가 직접 검찰청으로 가서 자수하고 모든 비리를 증언하겠어요. 제가 움직이면 박 회장도 함부로 공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해. 박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 너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때 옥상 문이 부서지며 박태준과 흑호의 세트 서즈데이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권총을 겨누었다. 드디어 끝이군 강민호.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배달부 주제의 하늘 같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나? 채영을 내놔라. 그럼 너는 깔끔하게 보내주마. 민호는 채영을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사부님이 남겨준 마지막 은침들이 끼워져 있었다. 박태준 진실은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이다. 너희가 아무리 어둠으로 덮으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너희의 추악함을 보았다. 태준은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순간 민호의 몸이 성광처럼 움직였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탄환이 민호의 어깨를 스쳤지만 민호의 은침은 이미 공중을 갈랐다. 태준의 손목과 무릎에 정확히 침이 꽂혔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총은 멀리 튕겨나갔다. 민호는 고통을 참으며 태준의 목에 다시 한번 침을 겨누었다. 이것은 사부님의 몫이고 이것은 아버님의 몫이다. 태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잘못했어 민호야. 아니 민호 형님. 제발 살려줘. 다 우리 아버지가 시킨 일이야. 민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희에게 용서란 사치다.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너는 평생 동안 내가 지은 죄를 몸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민호는 태준의 언어 중추와 관련된 혈도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제 태준은 채영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침묵의 지옥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었다. 그 시각 광장 아래에서는 반전이 일어났다. 대한제약 내부 고발자들이 라이더들의 보호 아래 대거 등장하여 박 회장의 살인 교사와 임상 조작 증거들을 언론에 직접 건넸다.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대한그룹 본사로 난입했다. 박 회장은 집무실 지하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그곳엔 이미 수백 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불빛으로 길을 밝히며 대기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사방이 가로막힌 채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민호는 옥상에서 내려와 채영과 함께 박 회장 앞에 섰다. 민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청진기를 박 회장의 심장에 갖다 대었다. 들리나 박헝? 너의 심장이 공포로 떨리는 소리가? 내가 짓밟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너를 부르는 소리다. 채영은 박 회장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이제 당신이 만든 그 감옥 속에서 영원히 썩어가길 바라. 경찰의 수갑이 박 회장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라이더들은 경적을 울리며 승리를 자축했고 채영은 민호의 품에 안겨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있으며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도끼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국의 멸망 뒤엔 더 처절한 생존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과 박태준이 체포되면서 대한그룹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본사 건물은 봉쇄되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회장은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귓속말을 남겼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지는 장치를 이미 가동했으니까.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유 회장과 최 부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 회장이 미리 매수해둔 간호사를 통해 그들의 링거에 치명적인 지효성 독물을 주입한 것이다.
박 회장은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유채영의 소중한 사람들을 길동무로 삼겠다는 잔인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채영은 병원으로 달려가 혼수 상태에 빠진 부모님을 보며 오열했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으로는 이 정체불명의 독소를 해독할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채영은 민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민호 씨, 제발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제가 목소리를 찾은 대가가 부모님의 죽음이라면 저는 다시 평생 침묵하며 살아도 좋아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 회장과 최 부인의 맥을 짚었다. 맥은 이미 신락같이 가늘어져 있었고 도끼는 이미 심장 근처까지 도달해 있었다. 민호는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금기된 처방인 계사환생을 떠올렸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하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시술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사부님 허 노인이 경고했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민호는 일기장을 펼쳐 필요한 약재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약재들 중 하나인 천산설련은 현재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박 회장의 비서이자 박태준의 신복이었던 인물이었다. 박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천산설련을 얻고 싶다면 오늘 밤 인천항 폐창고로 혼자 와라. 민호는 이것이 함정임을 알았다. 박 회장은 감옥에 가기 직전 자신의 비밀 조직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려 민호를 사지로 유인하려 한 것이다. 채영은 민호를 만류했다. 안 돼요, 민호 씨, 거긴 함정이에요. 차라리 제가 갈게요. 하지만 민호는 채영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아니, 이건 내 가문의 업보이자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약을 구해 돌아올게. 민호는 홀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인천항으로 향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바다는 불길한 징조처럼 넘실거렸다. 폐창고 안에는 박 회장이 남긴 마지막 잔당들과 흑호의 핵심 세력들이 중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자금줄이 끊기기 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민호는 창고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은침 대신 아버지가 물려준 단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천산설련은 어디 있나? 민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차갑게 울렸다. 흑호의 우두머리가 작은 얼음 상자를 들어 보이며 비열하게 웃었다. 여기 있다. 하지만 이걸 가져가려면 내 목숨을 먼저 내놓아야 할 거다. 전투는 처절했다. 수십 명의 적들이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이미 신체적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지난 며칠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기혈을 소모한 탓에 움직임이 둔해져 있었다. 칼날이 민호의 허벅지와 어깨를 스쳤고 붉은 피가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민호는 쓰러지지 않았다. 채영의 눈물과 부모님의 생명 그리고 사부님의 희생을 떠올리며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는 혈도를 찌르는 의수를 무술에 접목하여 적들의 관절과 신경계를 무력화시켰다. 창고 안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민호는 만신창이가 된 채 드디어 얼음 상자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박태준의 또 다른 신복이 민호의 등을 깊숙이 찔렀다. 민호는 입에서 피를 울컥 쏟아내면서도 상자를 놓지 않았다. 그는 단검을 뒤로 휘둘러 적을 제압한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고를 빠져나왔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의 요청을 받은 라이더들이 경찰을 유도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민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서울까지는 너무 멀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압박하며 질주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고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다. 민호가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채영은 이미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민호를 붙잡으며 채영은 비명을 질렀다. 민호 씨.
정신 차려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음 상자를 건넸다. 약, 여기 있어. 빨리. 아버님과 어머님께. 민호의 눈이 감기려 했다. 채영은 의료진을 불러 민호를 수술실로 보내고 자신은 상자를 들고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천산설련의 정수를 추출해 유 회장과 최 부인에게 투여하자 기적처럼 그들의 피부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독소가 정화되면서 생체 신호가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 시각 민호는 수술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과다출혈과 장기 손상 그리고 극심한 기력 소모로 인해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다. 채영은 수술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가 목소리를 찾은 이유가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저는 다시 평생을 침묵의 어둠 속에서 살겠습니다.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채영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1시간 뒤 의사가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강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군요. 민호는 며칠 뒤 깨어났다. 그의 옆에는 채영이 밤을 새워 그를 지키고 있었다. 민호가 눈을 뜨자 채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민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채영아. 우리를 괴롭히던 그림자도 우리를 가뒀던 침묵도 모두 사라졌어. 박 회장과 박태주는 감옥 안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갔다. 대한그룹의 비리는 백서로 발간되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민호의 가문인 강가 의원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민호는 보상금이나 명예직을 거절했다. 그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채영과 함께 작은 결심을 했다. 진정한 치유는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병원의 하얀 복도를 벗어나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골목길로 향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어느 때보다 길고 평온해 보였다. 비바람 뒤에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만의 소중한 삶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가짜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진실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었다. 민호가 의식을 회복했을 무렵 병실 밖은 유 회장과 최 부인의 회복 소식으로 들썩였다. 천산설련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체내 깊숙이 침투한 만독침의 잔여 독소들이 기혈의 흐름을 방해하며 언제든 다시 장기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태였지만 링거줄을 직접 뽑아내고 비틀거리며 부모님이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채영은 복도에서 민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를 부축했다. 민호 씨 몸이 이 지경인데 어딜 가려는 거예요? 민호는 창백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직 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지금 당장 기혈을 바로잡지 않으면 천산설련도 소용없게 돼. 내 손으로 끝내야만 해. 민호의 눈빛은 완강했다. 채영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훔치며 그를 부모님의 침상 곁으로 안내했다. 민호는 유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은침통을 열었다. 그의 손은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다 출혈로 인한 빈혈과 기력 소모가 극심했다. 민호는 스스로 자신의 팔뚝에 있는 혈도를 찔러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황실 의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귀문식 삼침이었다. 이는 시술자의 내공과 생명력을 침 끝에 실어 환자의 막힌 기운을 강제로 뚫어내는 기술로 자칫하면 시술자 또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금기였다. 첫 번째 침이 유 회장의 백회혈에 꽂혔다. 민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채영은 옆에서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내며 숨을 죽였다. 민호가 침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내공이 빠져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유 회장의 몸에서 검은 핏방울이 스며나오기 시작했고 기계음은 점차 안정적인 박동을 그려냈다.
유 회장의 처치를 마친 민호는 쉴 틈도 없이 최 부인의 침상으로 옮겨갔다. 채영은 민호의 몸이 휘청이는 것을 보고 그를 뒤에서 껴안았다. 제발 그만해요, 민호 씨.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의사들에게 맡겨요. 하지만 민호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의사들은 이 독의 흐름을 몰라. 오직 우리 가문의 친법만이 이 독을 뽑아낼 수 있어. 채영아, 나를 믿어줘. 민호는 마지막 혼을 짜내듯 최 부인의 혈도를 짚어나갔다. 13번째 침이 최 부인의 발바닥 용천열에 박히는 순간 민호는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최 부인의 안색은 기적처럼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정지해 있던 장기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모니터의 알람이 울려 퍼졌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어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이 채영은 바닥에 쓰러진 민호를 안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가냘픈 목소리로 채영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다 나으실 거야. 약속. 지켰어. 채영은 민호의 차가운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다. 당신이 이러면 내가 목소리를 찾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눈 떠요, 민호 씨. 제발. 채영의 통곡 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메웠다. 민호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것은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라 귀문 13침의 부작용인 기혈역류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동안 민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였다. 의사들은 그의 뇌파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며 뇌사 상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채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민호의 손을 잡고 그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의 손바닥 혈도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민호 씨 기억나요? 강남대로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 목을 눌러주던 그 온기를. 당신은 내게 소리를 준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준 거예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의식을 회복한 유 회장과 최 부인이 민호의 헌신적인 투병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 부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박 회장과의 공모 사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의 침상 곁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너의 부모님과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부디 깨어나서 나를 벌해다오. 최 부인의 진심 어린 눈물이 민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채영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민호 씨? 내 목소리 들려요? 채영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이전과 같은 빛이 없었다.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귀문 13침의 대가로 시력 저하와 전신마비 증세가 찾아온 것이다. 민호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채영의 얼굴을 더듬었다. 채영아.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선명하네. 그거면 됐어. 채영은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다. 괜찮아요, 민호 씨. 이제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당신이 내 목소리가 되어주었듯이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요. 박 회장 일가는 감옥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박태주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폐쇄병동으로 옮겨졌고 박 회장은 전 재산이 몰수된 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대한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유 회장은 그룹 명칭을 변경하며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사회는 강민호라는 이름 없는 배달부가 보여준 고결한 희생에 찬사를 보냈지만 민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자는 유 회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치료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민호는 지팡이를 짚고 채영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한 채 그들은 조용히 택시에 몸을 실었다. 민호의 등 뒤로 성북동의 화려한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민호가 예전에 살던 낡은 고시원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다. 민호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은 돈과 동료 라이더들의 도움으로 작은 약방을 차릴 계획을 세웠다. 시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무공을 구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행복했다.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서울의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라이더들은 여전히 도심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사실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른 초인이 아니라 비 내리는 밤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곁을 지나가는 평범한 이웃일 수 있다는 것을. 민호와 채영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희망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마쳤다.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들에게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낮은 곤리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이화동 산동네에 작은 목조 간판 하나가 걸렸다. 이화 약방.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이나 성북동의 웅장한 저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규모였지만 이곳은 문을 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민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시력을 회복했다. 비록 예전처럼 날카로운 무공을 휘두를 수는 없었지만 사람의 기혈을 읽어내는 그의 손끝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확했다. 약방 내부는 은은한 약재 향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예전의 날선 복수심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와 함께 채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세련된 정장 대신 소박한 면,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민호 씨, 오늘 할머니들이 약방 앞에 꽃을 두고 가셨어요. 민호 씨 덕분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해요. 채영의 목소리는 이제 유리구슬처럼 맑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곳에서 민호의 조력자로 살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미쳤다고 했지만 채영은 지금이 제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의심치 않았다. 민호는 채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사람을 고치는 건 내 침이 아니라 채영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약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병이 낫는 법이니까요. 민호는 채영이 건네준 물잔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그들이 함께 건너온 험난한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 회장과 최 부인이 예고도 없이 약방을 방문했다. 그들은 이제 예전의 위압적인 재벌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 부인은 수수한 차림으로 민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가 다듬던 약재를 함께 만졌다. 민호야, 너를 볼 때마다 죽은 강 원장님이 생각나는구나.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쓰려면 평생이 걸리겠지만 이렇게라도 너희 곁에서 돕고 싶다. 최 부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회한이 서려 있었다. 유 회장은 민호에게 큰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강가 의원의 이름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의 서류다. 박 회장이 갈취했던 너희 가문의 모든 자산을 회수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꿈꾸셨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동 진료버스도 준비했단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약방 밖에서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민호의 옛 동료들인 라이더들이 휴일을 맞아 약방 청소를 돕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민호를 라이더 킹이라 부르며 따랐다.
민호는 그들에게 단순한 동료를 넘어 올바른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라이더들은 약방 마당에 평상을 펼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국수를 삶아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 채영은 그들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침묵의 감옥에 갇혀 지냈던 20년의 세월과 그 벽을 허물어준 한 남자의 용기에 대해 말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었다. 진실은 화려한 보석함 속에 있을 때보다 사람들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서 공유될 때 더 빛나는 법이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돌아가고 약방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호와 채영은 약방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남산타워와 강남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을 동경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청진기를 꺼냈다. 채영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버지가 왜 끝까지 그 비방을 지키려 하셨는지 말이야. 권력이나 영생을 위한 의술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듣는 의술은 세상을 살린다는 걸 말이지. 민호는 청진기를 채영의 가슴에 가만히 갖다 대었다. 채영의 심장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고동소리였다. 채영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민호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배달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목소리를 배달하면서요.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어두워도 우리가 서로의 온기가 되어준다면 다시는 그 침묵의 겨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채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약속했다. 그래, 죽는 날까지 내 목소리를 지켜줄게. 한 달 뒤 약방 앞마당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예식장도 유명 인사의 주례도 없었지만 이화동 주민들과 라이더, 동료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민호는 검은 정장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고 채영은 하얀 레이스가 달린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다. 유 회장과 최 부인은 감격에 젖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은으로 만든 소박한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민호가 예전에 사용하던 은침을 녹여 만든 것이었다. 누군가를 찌르던 침이 이제는 서로를 묶어주는 사랑의 고리가 되었다. 채영은 하객들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비록 완벽한 음정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이화동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찾아왔다. 민호는 오전에는 약방에서 환자를 돌보고 오후에는 가끔씩 오토바이를 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약을 배달했다. 채영은 약방 한쪽에 작은 교실을 만들어 말을 잃거나 마음의 병을 앓는 아이들에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훈장이 되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박 회장 일가가 남긴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이화 약방에서 시작된 작은 온기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식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민호와 채영은 알고 있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밀었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남대로의 빗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이화동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결실을 맺었다. 이름 없는 배달부였던 민호와 말을 잃었던 대재벌의 딸 채영. 그들이 만들어낸 청춘의 서사시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배달하는 희망의 노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메아리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침묵이 빛나는 언어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화 약방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부는 손에 쥔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만장자의 심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